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봉 성모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홍석준 예. 그 과방위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동관 청문회 했는데 그 이동관 청문회도 그렇고요. 후보자 청문회도 그렇고 이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문제 사유가 있어서 이 개별적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바꾼 거다. 해임한 거다. 공교롭게 그 개별적 사유가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개별적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개별적 사유가 어떻게 아까 지금 신장식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다 터지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법카 사용 문제 이런 문제를 삼아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감사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네네. 그게 공교롭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개별적 사유가 아니라 저는 방통위의 감사팀을 강화시켰어요. 원래 맞아요. 감사팀이 2명인가 3명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검찰에서 지원받고 감사원 지원받고 어휴. 국세청 지원받고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그분들을 보강해서 9명인가를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해서 발견을 했는데 발견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어떻게 그렇게 야당에 추천한 사람들 지금의 야당을 말씀드려요. 예전에 여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분들만 다 문제가 있었고 그분들의 개별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가 감사를 통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공교롭다고 얘기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드디어 오늘 1시 3분부터 그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 기시다 총리는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했다. 국제사회의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오늘 그 보니까 말레이시아도 반대 입장이라고 하는데 주변국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까? 문희정 평론가님? 도대체 그 이해라는 게요. 너 내 편이야 남의 편이야라는 걸 무언가를 들이밀면서 한편에 서라고 했을 때 우리 편에 섰어요라는 거라면 저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많이 얻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옆에 있는 국가인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 네. 북한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지난달 7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방사성 검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했습니다. 전면 금지입니까? 이제? 전면 금지입니다.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역시도 일본산 수산물, 과일, 채소 그러니까 소위 날것에 대해서 과일 채소까지.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주중 일본 대사 초치에서 외교적인 항의도 엄정 교섭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연해주가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를 이제 사이에 두고 일본하고 마주보고 있는 곳이 연해주 지역이잖아요. 네. 자, 이 연해주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 플러스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가 나왔습니다. 네. 지구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러면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핵 오염수 방류는 핵 전범국이며 핵 주범인 알겠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그 무슨 보증인이 담보를 한다고 해서 용납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 미디어톡 이어갑니다. 계속 속보가 올라옵니다. 호우로 전국의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산림에 인접한 분들은 가족과 수시로 연락해서 위험 상황 공유해 주시고요. 대피 명령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대피 명령이 있을 때는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방 쪽에 계신 분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르신들이 내 집 두고 어딜 가란 말이야 이렇게 대피에 협조하지 않으시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어딘가에 글을 쓰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건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비 많이 올 때는 꼭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반응 봤고요. 우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만 이 동아시아 이게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중국, 러시아,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다 반대하면 태평양 도서국들도 의견이 다 하나로 모아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 우리 일간지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수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에 비해서 이 지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 정도 되면 일면에 보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면 탑이죠. 그런데 이게 신면에 조선일보는 신면에 보도를 했어요. 일면 탑이 아니라. 근데 내용도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방류. 그리고 뉴욕타임즈 1오염수 한국 두 쪽 냈다. 이 말은 정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된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자기가 기사를 쓰지 왜 네.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해서? 인용하는 기사를 씁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거기서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인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 신면에 이어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오염수 반대 태평양 도서 18개국 우려 있지만 방류 수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도서국 포럼의 회장 되시는 분이 이런 입장을 냈지만 아직 모든 포럼에 소속된 국가들이 다 합의한 건 아니에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고수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네. 이건 우려 있지만 방류 수용이라고 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중앙일보는 14면에나 보도를 했는데 내용도 정부 오염수 방류 방사능 검사 대폭 확대 수산물 소비 촉진 총력전 이 말은 뭐예요?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요 내용으로 주로 기사를 썼어요. 우려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해양수산부가 어떤 대책을 세웠나 이런 내용 주 내용이고요. 동아일보는 사면의 기사를 썼는데요. 중국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동아일보는 그렇게 쓰면서 또 오면에 단독 기사로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요. 한국 전문가 1오염수 방류 현장 2주에 한 번씩 점검 이것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약속이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요청이. 그렇죠. 그럼 그걸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판은 없이 그냥 2주에 한 번씩 점검하러 간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 반대로 이제 한겨레 경향처럼 약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언론사들 일면에 배치를 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정치 이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 그 경향성 때문에 언론도 보도하는 내용이 국민의 관점이 아닌 본인들의 어떤 지지하는 뭐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반영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2천억 원을 뭐 정부에 요구하겠다. 300억에서 600억의 예비비를 어민들 지원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전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 국민적 관심사인데 이게 10면 14면으로 가야 될 그건 뉴스거리인가요? 말이 안 되죠. 뉴스 가치가? 그러니까 원래 신문은요. 방송은 앞에 뭘 봐. 그러니까 먼저 하냐 두 번째 하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고 네. 신문은 어느 지면에 실리느냐가 그 뉴스의 중요도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면이라고 하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일면에 보도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면, 14면, 뭐 11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 뉴스를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국민들이 보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웬만하면 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본인 그 회사의 논조나 그 방향과는 뭔가 다른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뒤에다가 배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보수 언론들의 입장과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나타나시는데. 네, 핵폐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고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적 관심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 이 정도 급이 되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질문을 받거나 또는 대국민 연설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시간을 반드시 마련을 그래야 하거든요.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심지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노란조끼 네, 시위 네. 그리고 이번에 연금 개악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적 반대가 엄청났잖아요. 그랬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책임자로서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대국민 연설에 나섰어요. 그래서 그 비판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본인이 충분히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거 보이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이기도 했고 의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보이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실이 총리가 설명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오늘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의 입장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참 어려운 건 딴 사람 내세우시는 건가요? 오송 현장도 안 가셨어요? 오송 그러니까. 참사 현장도 안 가셨어요.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 건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 대통령실 없죠. 입장이 없고요. 예. 그 박정훈 대령 수사 네.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관련된 외압 의혹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박정훈 대령도 본인이 직접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얘기가 없으십니다. 예. 예. 분명히 그 보좌진 뒤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예. 저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미국처럼 언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거면 국민들하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논쟁을 벌이는 모습도 자유롭게 연출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게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스태핑도 안 하신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언론 이슈 가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대통령이 정했어요. 3일 딱 정해주셨습니다. 보통 한 열흘 이렇게 정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일 임명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읽히고요. 조만간 뭐 홍석천 의원나가 조만간이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조만간. 예.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끌면 끌수록 논란은 더 커질 수 있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임명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빠르면 내일이고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언론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요.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23일 날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 이 후보자는 언론 장악 기술자이지 언론 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이 좌파 소위 반국가 세력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대통령은 귀등으로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이게 오랫동안 언론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지원 활동이나 활동을 해온 곳이잖아요. 네네. 그럼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대통령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비판적인 얘기, 좀 불편한 얘기,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전하는 얘기 귀 담아 들이지 않으시면 그거는 나중에는요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어요.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좀 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일간지들이 어떻게 그 면에 배치했는가를 살펴봤는데 이동관 후보에 대한 보도, 태도 또 실제로 검증 보도를 이거는 검증의 핵심, 청문회 검증하라고 있는 거니까 언론이 중계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언론 스스로가 검증에 나서는 것이 이 청문회 같은 경우는 핵심이잖아요. 검증 보도 어떻게들 해 왔나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검증 보도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회가 청문회를 하지만 예.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인사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해요. 예. 그럼 그 의혹을 기반으로 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자세하게 조사하고 이래서 그걸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통해서 사회적 여론을 하고 여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인물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거의 못했어요. 민원연에서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종편들 그러니까 뭐 그건 JTBC를 포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채널 A 그다음에 TV조선, MBN 그다음에 JTBC까지 그리고 조중동 언론사, 신문사, 네. 한국 경제지들 이런 경제지들 같은 경우에 보도량 자체가 적었어요. 아.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보도량 자체가 원래는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엄청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고 네. 우리 언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인물에 대한 검증이잖아요. 네. 근데 보도량 자체가 적었다는 말은 부정적 얘기가 많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칭찬할 게 많았으면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들은 종편 같은 경우 조중동도 종편을 운영하는 곳이니까
보니까요. 네. 종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생사와도 연관돼 있고 사업과도 연관돼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이동관 후보자 주장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발언한 내용, 했던 행동들, 예, 과거의 예. 행적들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청문회에서 여야 간에 싸운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러면 본질은 다 사라져요. 예, 경마식 경쟁, 정쟁, 생중계, 그렇죠. 중계 보도. 그러면 이 보도만 보는 사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야가 그냥 싸우는구나. 그럼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과거에 했던 행적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본질을 벗어나서 검증을 해야 되는 언론의 역할을 방기하고 포기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각 방송사별로 박문진 KBS 이사회, 박문진 이사회 등의 이사진 개편이 속속 전광석화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 경력 1도 없는 서기석 이사가 KBS 이사장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시작으로 7월에 윤석년 한국방송 이사, 그리고 8월 14일에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과 정미정 교육방송 이사, 21일 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아이고야. 이사장까지 차례대로 그냥 다 일사천리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일에 윤석년 전 KBS 이사 후임으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추천이 됐고요. 남영진 KBS 이사장 후임으로 황근 선문대 교수가 추천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KBS 이사회 여야 구도는 기존 4대 7에서 6대 5로 재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목적은 일단 사장 해임안이겠죠. 김희철 KBS 사장 해임안이 이르면은 이달 말에 늦으면은 다음 달 초쯤 올라올 거다. 이 이런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30날인가요? 31일 날 해임안이 처리될 거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소위 현재 야당 추천 그 5명의 이사들은 우리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었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김희철 사장님 이달 말에 해임된다는 그럴 중앙일보 가능성도 단독이에요.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저는 이사장을 서기석 그분으로 앉혔다고 하는 이분은 방송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헌법재판관.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역할만 했던 분이에요. 이분을 방송사 이사장이 앉히는 것 자체가 맞는 건가요, 대체? 아니요, 뭐 방송과 관련된 네. 재판을 여러 번 하셨으면 전문가 아닐까요? 아이고 뭐 수사를 했어야 전문가죠. 재판에 갖고는 전문가라고 검찰에서 인정을 수사를 못 했어요? 받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반장 유고시에 네. 그냥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그 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전학온 학생을 다시 반장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이제 KBS 뿐만 아니라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 네. KBS 남영진 전 이사장, MBC 박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 전부 다 집행정지 뭐 그다음에 본안 소송으로 다투겠다. 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적어도 집행정지나 가처분 사건이 끝난 다음에 임명을 해야 이 안정성이 있는 건데 만약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 임기가 남은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그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 네. 그거에 관계없이 계속 밀어붙여서 임명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째깍째깍 그 시계 바늘이 돌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예.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을 추격시켜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돌린. 빠르게 돌리고요. 네. 그다음에 순서 없이 전면전으로 네, 한꺼번에 네,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네. 빠르고 동시다발로 이렇게 진행이 네. 되고 있다. 자, 이게 이 빠르고 동시다발의 여파가 어디까지 오는지 이 자리에 꾹 앉아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0월에 보통 가을 개편을 하는데 뉴스아이킥은 9월에 개편을 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왜? 9월 달에 빨리 해야지.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하자라는 작정으로 9월 개편을 하면서 최준범 교수님, 문희정 평론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른 개편 프로그램들도 쭉 있으니까요. 그건 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저희 즐겁고 재미있었고 또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십시오. 그 미디어 톡이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비평 코너였고 미디어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너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미디어 톡을 그만두게 되면서 정말 더 중요한 시기고 더
비판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만두기 위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문희정 평론가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실 30년 전 저희 대학교 지도 교수님이 저를 다시 이제 보게 되셨다고 반갑다고 연락이 네네네. 오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뉴스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의 하차는 아쉽지만 다음을 더 좋은 시간을 기약하는 그런 약속으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형 약속으로. 예. 네, 두 분과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